이 소포는 5년 전에 도착했다. 그 안에 동봉된 것들을 꺼내보는 것이 매년 그녀의 생일날 거행하는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카메라와 팔찌, 메달이 달린 목걸이를 특별한 상자에 넣어 옷장에 보관했다. 인근에 사는 목수에게 부탁해서 그녀가 디자인한 대로 호두나무 상자를 만들게 한 다음 아내는 칸막이를 했었다. 상자가 예쁜데요? 목수의 칭찬을 듣고 프란체스카는 슬며시 미소만 지었었다. 의식의 마지막 부분은 원고였다. 날이 저물면 그녀는 언제나 촛불 아래서 그 원고를 읽었다. 원고를 거실에서 가져와 조심스레 포마이카 상판 위에 놓고 촛불을 켜고 그 해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해마다 이날이면 카메를 한 개비씩 피우는 것 역시 의식의 일부였다. 그녀는 브랜디를 홀짝이며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제 차원에서의 추락. 로버트 킹케이드. 머나먼 과거의 시간부터 계속되어 온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이 있다. 나는 그 바람을 따라 그 바람이 휘몰아가는 기류에 휩쓸려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달려나간다. 나는 어느덧 지차원, 지의 세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듯한 세계를 만나게 된다. 마치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상체를 기울여 상점의 쇼윈도 안을 무심히 들여다보듯이 나는 그 세계를 들여다본다. 지차원은 불가사의한 세계이다. 막달레나 서부 뉴멕시코 커브를 비가 내리고 한없이 뻗어가는 듯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가도 나는 내가 고속도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오솔길 위를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한 느낌은 점점 심해져 마치 어떤 동물이 지나간 흔적 같은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어느새 빙하기에 당도해 있다. 이제 나의 모습은 나의 주위에 펼쳐져 있는 얼음 그 자체처럼 단단하고 군살 없는 근육으로 다져진 교활한 원시인이다. 털가죽 옷을 걸치고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 창을 들고 풀밭을 헤쳐나가고 있다. 장면은 다시 바뀌고 나는 시간을 자꾸만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물고기가 된다. 깊은 바닷속에서 비늘로 덮인 채 헤엄치는 물고기가 다시 플랑크톤으로 바뀌고 나는 그 너머의 시간을 볼 수가 없다. 유클리드의 이론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 두 개의 평행선은 이 세상 끝까지 가도 영원토록 만나지 않는다고. 정말로 그러할까? 평행선이라 하더라도 저 아득한 어느 한순간 만나지 않을까? 마치 소실점에서 선들이 만나듯이 나에게는 이것이 한낱 가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하나의 사물이 그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의 존재에 투척하여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올 것만 같다. 두 올의 실이 하나로 얽혀지듯이
어느 시점에서 만나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고 서로가 만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다, 숨소리처럼, 숨결처럼 그들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나는 이러한 만남으로, 그 품으로, 그 만남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힘을 다해, 나의 그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나를 완전히 그에게 바치면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쪽에서 나와의 이러한 만남을 위해 역시 그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 내게로, 나에게로 그 자신의 존재를 전해주고자 달려오고 있다. 그 아득한 만남의 장소에서 호흡처럼 얽혀드는 그 만남의 순간에 노래가 들려온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신비한 춤이 시작되고 노랫가락은 창을 들고 머리를 산발한 빙하시대 원시인의 마음을 달래준다. 원시인, 나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나는 돌아온다. 지차원으로부터 그녀에게로. 67번째 생일이 저물 때 비가 멈추었다. 프란체스카는 마닐라 봉투를 뚜껑 달린 책상의 아래 서랍에 넣었다. 리처드가 죽은 후 그녀는 봉투를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매해 이맘때면 며칠간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카메라가 든 호두나무 상자는 뚜껑을 닫아 침실의 옷장 선반 위에 놓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로즈먼 다리에 다녀왔다. 이제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수건으로 그네를 훔치고 앉았다. 날씨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몇 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마당문으로 나가 한참이나 거기에 서 있다가 집 앞길의 입구로 나갔다. 22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그녀는 늦은 오후 그가 길을 물으려고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해리가 시골길 쪽으로 덜컹거리며 달리다가 멈추고 로버트 킹케이드가 발판 위에 서서 길을 뒤돌아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프란체스카 존스는 1989년 1월에 세상을 떴다. 사망할 당시 69살이었다. 사망 원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다. 의사는 마이클과 캐롤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간 당혹스러워요. 특별한 사망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엌 식탁 위에 넘어져 있는 것을 이웃에 사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1982년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란체스카는 시체를 화장하고 쟤는 로즈먼 다리에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메디슨 카운티에서는 화장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어쩐지 약간 급진적인 행위라는 관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이클과 캐롤린은 천천히 차를 몰아 로즈먼 다리로 가서 프란체스카의 소망대로 재를 뿌렸다.
죄를 뿌린 마이클과 캐롤린 남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집안을 정리하고 대여 금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변호사의 입회하에 찾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상자에 있던 물건을 나누어서 각자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닐라지 봉투는 캐롤린이 맡은 물건더미 거의 아래쪽에 들어있었다. 그들은 상자에 있던 물건을 나누어서 각자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닐라지 봉투는 캐롤린이 맡은 물건더미 거의 아래쪽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물건을 꺼내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가 1965년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 다음으로는 1978년의 편지를 읽었고 다음에는 1982년 시애틀의 변호사에게 온 편지를 읽었다. 마침내 그녀는 잡지 스크랩을 찬찬히 살피게 되었다. 마이클? 그는 놀람과 우울함이 뒤섞인 캐롤린의 목소리에 곧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캐롤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머니는 로버트 킹케이드라는 남자를 사랑했어. 그는 사진작가였지. 우리 모두 다리 이야기가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봐야 했던 게 기억나? 이곳의 다리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당시 아이들이 떠들어댔던 이야기가 생각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차림의 남자에 대해 모두들 수군거렸지. 마이클은 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셔츠에 단추 하나를 푼 채로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해봐. 너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이클은 아래층의 옷장으로 갔다가 다시 프란체스카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는 전에는 있었는지 몰랐던 호두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엌 식탁으로 왔다. 캐롤린, 여기 그의 카메라가 있어. 상자의 끝쪽에는 프란체스카의 필체로 마이클이나 캐롤린이라고 적힌 봉인한 봉투가 있었고 카메라들 사이에는 가죽 표지의 공책 3권이 끼어 있었다.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괜찮다면 네가 내게 큰 소리로 읽어줘. 그녀는 봉투를 열고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다. 1월 7일 1987 캐롤린과 마이클에게 지금은 몸이 아주 좋지만 이제 내 일을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란다. 금고를 뒤져서 1965년 소인이 찍힌 나에게 온 커다란 마닐라 봉투를 발견한 후 너희가 이 편지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부엌의 낡은 식탁에 앉아서 이 편지를 읽도록 해라. 너희는 내가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곧 이해하게 될 거다. 이 편지를 내 자식들에게 쓰는 것이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지니고 죽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여기 있단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면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알려면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단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벌써 알았겠지만 그의 이름은 로버트 킹케이드였단다. 그는 사진작가였고 1965년 지붕 있는 다리를 찍으러 여기 왔단다. 이해해 주렴. 난 너희들의 아버지 또한 사랑했다는 것을. 열광적인 그런 사랑은 비록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때도 그걸 알았고 지금도 그걸 알고 있단다. 그이는 내게 잘해주었고 내게는 보석 같은 너희를 주었지. 그 점을 잊지 말아라. 하지만 로버트 킹케이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토록 보지도 듣지도 어디서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너희가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진화의 막다른 가지에 다다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너희도 그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을 게야. 어쩌면 내 노트들과 잡지 스크랩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을 게다. 사실 그는 약간 수줍어했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나에게도 절반은 책임이 있어. 사실은 내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 그의 팔찌에 달린 쪽지는 우리가 처음 만난 다음 날 아침 그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로즈먼 다리에 붙여놓은 것이란다. 그가 찍은 내 사진을 제외하면 그 쪽지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어. 그 사람은 내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쪽지를 간직해 왔단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둘이 아니었다면 나는 곧장 어디든 그와 함께 떠났을 게야. 모순은 이런 점이야. 만일 로버트 킹케이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오랜 세월을 농촌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나흘 동안 그는 내게 인생을, 우주를 주었고 조각난 내 부분들을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한단다. 잘 지내거라 내 아이들아. 어머니. 마이클은 찬장에 딱 2개 있는 브랜디 잔을 꺼내 포마이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프란체스카의 마지막 브랜디 병을 비웠고 그 사이 캐롤린은 말없이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